어딜 감히 한국 태권도 협회장에게 손을 대?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70대 할머니가 던진 믿을 수 없는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깊은 밤, 방화로 시작된 살인 기도. 이 사건을 수사하던 강력계 형사는 단순한 상속 전쟁 뒤에 연쇄살인마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70대 할머니가 던진 믿을 수 없는 한마디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딜 감히 한국 태권도 협회장에게 손을 대?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가슴 아픈 배신, 그리고 100억 원을 둘러싼 치밀한 살인 음모.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으로 인해 잠 못 이루실 겁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성북동의 깊은 골목길, 고즈넉한 기와지붕과 단아한 조경이 인상적인 한옥주택이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0년 전통의 궁중 한정식 전문점 비담제를 운영하는 오숙희 할머니의 사저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비담제는 단순히 식당이라는 기능을 넘어 오숙희 할머니의 평생을 바친 예술원과 장인 정신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은 워낙 뛰어나 왕실 요리 전문가로 불릴 정도였으며 정갈하고 깊은 맛으로 재계와 정계 인사들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지만 40년 전 10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강민준을 입양하여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둘도 없는 아들이자 할머니의 평생 재산인 2주택과 비담제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습니다. 옷 한 벌, 음식 한 그릇에도 정성을 다했고 민준이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노후를 민준과 함께 평안하게 보내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이 아내 이수연을 맞이하면서부터 집안의 평화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은 겉으로는 할머니에게 싹싹하게 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할머니의 100억 원대 재산을 빨리 손에 넣고 싶어 했고 남편 민준을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어머니, 비담제를 언제까지 붙들고 계실 겁니까? 이제 저희가 건물을 관리해야죠. 어머니도 편히 쉬셔야 하지 않습니까? 민준 부부는 할머니의 건강을 핑계 삼아 상속권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비담제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의 말 속에는 감사나 효심 대신 순수한 욕심과 계산적인 이익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속셈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인데 라는 생각으로 모른 척하며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할머니의 침묵과 인내는 민준 부부에게는 더 큰 탐욕을 키우는 기회로 비춰졌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성북동 주택가의 깊은 정적이 감돌던 새벽 3시경에 발생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주하는 2층 주택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치솟았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매캐한 냄새와 퍼억하는 소리에 잠을 깼지만 이미 방 안은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불길은 문 쪽에서부터 시작되어 침실 전체로 무섭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기에 질식해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처럼 할머니를 구한 이는 다름 아닌 1층에 새들어 살던 강력계 베테랑 최우진 형사였습니다.
잠결에 맡은 타는 냄새와 연기에 눈을 뜬 최 형사는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사고임을 직감하고 뛰어 올랐습니다. 최 형사는 소방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음을 알고 집 안에 있던 두꺼운 이불을 물에 흠뻑 적셔 온몸을 감쌌습니다. 물먹은 이불은 끔찍한 연기를 잠시나마 막아줄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최 형사는 뜨거운 열기와 짙은 연기로 가득 찬 2층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강력계 형사의 훈련된 직감으로 할머니 방으로 돌진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최 형사는 지체 없이 75세 노인의 마른 몸을 등에 업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저와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최 형사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불길과 연기를 뚫고 비틀거리며 1층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을 때 최 형사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고 할머니는 화재로 인한 충격과 연기 흡입으로 곧장 대형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력계 형사였던 최우진의 눈에는 섬뜩한 범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재 현장을 둘러보며 직감했습니다. 불길이 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할머니 방의 문턱 주변과 침대 주변 등 몇 군데에서 동시에 시작된 듯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전기 누전이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코를 찌르는 강한 휘발유 냄새가 희미하게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이 화재가 누전이 아닌 고의적인 방화임을 확신하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최우진 형사는 곧바로 이 사건을 살인 미수 및 방화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황이 할머니의 재산인 주택과 비담제를 노린 내부인의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상속인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가는 상황. 그의 수사 목표는 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강민준 부부였습니다. 최 형사는 자신의 공식적인 신분 대신 1층 세입자 최군이라는 이웃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은밀하게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가 자신이 형사임을 밝히고 이 끔찍한 방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새벽 불길은 비극적인 폐륜과 탐욕의 서막이었습니다. 화재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성북동 주택가에 난 화재는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우진 형사의 직감은 이미 그 방향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의 합동 정밀 감식 결과는 그의 촉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2층 할머니 방과 문턱 주변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의 흔적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고의적인 방화였고 단순한 전기 누전이나 부주의로 치부될 수 없는 계획적인 범죄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최우진 형사는 곧바로 자신이 속한 강력팀에 이 사건을 보고했지만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있어 신중함을 기했습니다. 그는 이웃 세입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범인을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공식적인 수사로 강민준 부부를 압박할 경우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형사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웃 최군이라는 가면을 쓰고 은밀하게 진실을 파헤치는 이중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할머니의 재산인 100억 원대 비담제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상속인인 강민준 부부뿐입니다. 최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오수키 할머니의 안전을 확보하고 결정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재로 인한 충격과 연기 흡입으로 대형 병원 VIP 병실에 입원해 있었지만 최 형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최 형사는 병실 문을 닫고 할머니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실 1층 세입자가 아니라 강력계 형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실을 절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강민준 씨 부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형사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충격적인 진실을 고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정밀 감식 결과 고의적인 방화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당신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할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민준 씨와 그의 아내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배신감으로 얼룩졌습니다. 자신이 40년간 친자식처럼 키운 아들의 배신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가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제가 키운 아들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믿음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이내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민준이가 사업 때문에 수십억 원의 돈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찾아와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이수연은 늘 어머니가 재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형사님, 저는 민준 부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진술은 최 형사의 추측을 확고한 심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폐륜과 탐욕이 결합된 치밀한 살인 음모였습니다. 최 형사는 할머니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들을 잡기 위한 역습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절대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시고 완벽한 환자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강민준 부부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올 때도 그들이 안심하고 저희 수사망에 걸려들 수 있도록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웠지만 아들의 배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 악마 같은 부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강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형사님, 염려 마십시오. 저는 이 고통을 반드시 정의로 갚아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최우진 형사의 은밀한 수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층 세입자로서의 일상생활과 강력계 형사로서의 수사 활동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최 형사는 민준 부부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 주변의 CCTV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할머니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부부의 금융 기록 추적은 최우진 형사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는 합법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민준 부부의 계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준은 몇 년 전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에 실패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고금리 사채 독촉에 시달리며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이 바로 탐욕을 실행에 옮기게 한 가장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최 형사는 이와 동시에 며느리 이수연의 과거 행적에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민준의 빚은 동기였지만 불을 질러 살해를 시도하는 잔혹함과 치밀함은
이수연에게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최 형사는 이수연의 이름을 기반으로 과거 보험 기록, 경찰 내 미제 사건 파일 등을 통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상속 전쟁 뒤에 더욱 깊고 소름 돋는 악행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형사의 직감은 강하게 그를 자극했습니다. 최우진 형사는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의 병실 주변에도 은밀하게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민준 부부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올 때 그들의 표정 변화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탐욕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형사는 할머니의 병실을 나설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잡아내겠습니다. 이 새벽 불길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선 한 어머니의 비극적인 사랑과 치밀한 살인 음모의 서막이었으며 최 형사는 그 서막의 진실을 파헤치는 정의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최우진 형사는 오숙희 할머니의 진술과 자신의 직감을 바탕으로 아들 강민준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한 민준 부부의 금융 기록은 최 형사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유력한 후계자였던 강민준은 사실 수십억 원대의 빚더미에 깔려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몇 년 전 무리하게 시작했던 대형 한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로 버텼지만 사업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고금리의 사채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 형사가 확인한 금융 자료에는 민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 독촉 기록이 매일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월별 이자 지급액만 해도 일반 직장인 연봉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미 민준의 모든 자산은 마이너스 상태였고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파탄 상황에서 오숙희 할머니가 소유한 성북동 한옥주택과 30년 전통의 비담제 건물 및 운영권을 포함한 100억 원대 재산 상속권은 강민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밧줄이었습니다. 그는 이 재산을 손에 넣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신변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민준이 이 재산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는 패륜적인 선택을 할 만큼 절박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최 형사는 민준의 절박함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비담제 직원들을 상대로 은밀한 탐문을 진행했습니다. 비담제에서 20년 이상 일해온 주방 보조와 오랜 종업원들은 민준이 할머니에게 해왔던 압박과 폭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민준 씨가 평소엔 할머니께 잘 안 왔는데 최근 6개월 동안은 부쩍 자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늘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만약을 대비해 유언장을 정리하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세금 문제도 없고 깔끔하게 저희가 물려받죠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했지만 눈빛은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독사 같았습니다. 화재가 나기 열흘 전쯤이었을 겁니다. 민준 씨가 술에 취해 찾아와 할머니께 이 집과 비담제는 어차피 제 것 아닙니까? 제가 망하게 생겼는데 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고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에게 저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이러한 직원들의 구체적인 증언은
새벽 방화가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수십억 원의 빚에 쫓기던 강민준이 상속권을 악용하여 어머니를 제거하려 한 계획적인 살인 미수였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민준의 금융 기록은 범행의 동기를, 직원들의 증언은 범행 직전의 심리적 압박과 패륜적인 태도를 명확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우진 형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험상 단순히 빚에 몰린 아들만으로는 이토록 잔혹하고 치밀한 방화를 계획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방화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사용된 방식이나 범행 직후의 민준의 태도는 더욱 전문적이고 악랄한 공범이 개입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절박함은 동기였을 뿐, 이 모든 살인 계획의 실행력과 잔혹성은 그의 아내 이수연에게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형사는 이수연이 민준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설계자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수연은 늘 침착했고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최 형사는 이수연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의 재정 파탄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었지만 이수연의 어두운 과거는 이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범행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이제 강민준의 절박함 뒤에 숨어 있는 며느리의 소름 돋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형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극악무도한 연쇄살인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강민준의 배신은 단순한 빚 때문이 아니라 살인마 아내의 조종에 노란한 비극적인 결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준의 재정 파탄이 새벽 방화의 동기를 설명해 주었지만 최우진 형사는 범행의 잔혹한 실행력이 강민준 혼자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강민준의 아내, 즉 오숙희 할머니의 며느리인 이수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 형사는 이수연의 이름을 기반으로 전국의 범죄 기록, 보험금 지급 기록, 그리고 미제로 남아있던 변사 사건 파일들을 통합 분석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경력 동안 수많은 악당을 봐왔던 최 형사였지만 이수연의 과거를 파헤치면서 발견한 진실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단순히 탐욕의 눈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여러 차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보험금 편취, 그리고 연쇄살인에 연루된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습니다. 최 형사는 이수연의 범죄 행각에서 일관되고 섬뜩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재산이 많거나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있는 독거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수연은 겉으로는 헌신적이고 친절한 간병인이나 친척 행세를 하며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철저하게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짧은 기간 안에 노인들을 사고사나 지병사로 완벽하게 위장하여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녀는 범행 후에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추적을 따돌렸고 경찰은 매번 단순한 노안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최 형사는 이수연이 연루되었던 과거 미제 사건들을 하나씩 재구성했습니다. 5년 전 경기도 외곽의 한 부유한 80대 노인의 의문의 낙상 사고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수연은 노인을 극진히 모시는 간병인 역할을 했으며 노인 사망 직후 거액의 사망보험금 7억 원이 그녀의 측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경찰은 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했지만 최 형사의 분석 결과 노인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수연이 노인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치명적인 낙상을 유발했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2년 전 충청도 지역의 70대 독거노인의 음식물로 인한 급성 중독사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 노인 역시 이수연이 제공한 음식물을 먹고 사망했으며 경찰은 지병 악화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노인 사망 직전 노인의 유산과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 조작을 시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이수연이 재산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준의 빚더미는 이수연에게 오숙희 할머니의 100억 원대 재산을 노릴 최적의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새벽 방화는 단순한 상속 욕심이 아니라 이수연이 과거 노인들을 처리해왔던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 공식의 다음 단계였던 것입니다. 오숙희 할머니는 이 연쇄살인마의 다음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한 최우진 형사는 곧장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남은 위험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강민준 씨는 빚 때문에, 그리고 며느리 이수연은 그녀의 악랄한 범죄 전력 때문에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이수연은 과거에도 여러 노인들의 재산을 노려 살인을 저질러온 연쇄살인마입니다. 화제는 이수연이 주도하고 민준 씨가 가담한 명백하고 치밀한 살해 기도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목숨을 노린 악마와 함께 살아오신 겁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이 소름 돋는 진실 앞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고통을 넘어 며느리가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했던 연쇄살인마였다는 사실은 할머니에게 지옥과 같은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 고통은 화마의 고통보다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곧 슬픔과 공포를 걷어내고 눈빛에 단호한 결의를 담아 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분노만이 타올랐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키운 아이가 결국 저런 살인마의 도구가 되었군요.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 더 이상 병원에 누워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잡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 악마 같은 부부의 탐욕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할머니의 약해 보이지만 강철 같은 의지의 최우진 형사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할머니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준 부부를 결정적으로 덫에 걸어 넣을 수 있는 위장 귀가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연의 잔혹한 연쇄살인 공식은 이제 그녀 자신을 올가매는 최후의 덫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을 믿었던 할머니의 슬픔과 분노가 이제 정의를 향한 거대한 복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할머니의 의지에 힘입어 이 악마 부부를 잡기 위한 치밀한 역습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치의와 최 형사의 긴밀한 협력 아래 병원 직원 중 극소수에게만 비밀을 알린 채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퇴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민준 부부가 혹시라도 병원에 심어둔 정보원이나 감시자를 의식한 철저한 보안 조치였습니다. 할머니는 연기 흡입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아픈 몸을 이끌고 100억 원의 재산이 걸린 자신의 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형사는 할머니의 귀가와
동시에 주택 주변의 모든 길목에 강력계 사복 경찰팀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주민이나 공사 인력으로 위장하여 주택을 24시간 감시했으며 민준 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봉쇄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진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 형사는 1층 자신의 세입자 공간에 고성능 감시 장비와 녹음 장비를 설치하여 집 안팎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택에 돌아온 후 마치 화재가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생활하는 척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대로 비담제 주방에 나와 식재료를 정리하고 국물을 끓이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민준 부부에게 노파는 죽지 않았고 여전히 건재하다는 강력한 심리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도발은 재산권 행사의 움직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 원장과 재산 정리를 다시 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님, 내 몸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일 때문에 재산 정리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유 원장 내용도 수정해야겠어요. 제가 직접 다시 손봐야겠습니다. 유일 상속인 외에 다른 쪽으로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 통화 내용은 민준 부부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의 초조함은 극도의 공포와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살인 미수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재산을 모두 정리해버리면 수십억 원의 빚을 갚을 희망 자체가 사라진다는 파멸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수연은 광적인 불안감에 사로잡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저 노파가 우리를 그냥 둘 리가 없어. 유 원장을 손본다는 건 우리한테 단 한 푼도 안 주겠다는 뜻이야.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강민주는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어떡하지, 수연아. 이제 빚쟁이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 거야. 우리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이수연의 눈빛은 연쇄살인마 특유의 섬뜩한 광기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윽박질러 재범을 강요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 노파가 증거를 손에 넣어 경찰에 넘기기 전에 영원히 침묵시켜야 해. 이번엔 병원도 잠든 밤도 아니야. 비담제 주방이야. 조리도구가 가득한 그곳에서 완벽하게 끝장내야 해. 재산을 쟁취할 마지막 기회야. 할머니의 위장 귀가 작전은 민준 부부의 숨겨진 악마성을 다시 한번 끌어내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도발에 넘어가 스스로 파멸의 덫으로 걸어 들어왔고 두 번째 살인을 계획하며 비담제 주방을 최후의 범행 장소로 정했습니다. 최우진 형사는 민준 부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주방 문 밖에서 현행범 체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미끼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탐욕과 악행을 이 땅에서 종식시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악마의 최후의 대결이 임박한 숨막히는 긴장감이 비담제의 고요한 주방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자신이 아들처럼 키웠던 민준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자 어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위장귀가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오숙희 할머니가 스스로 미끼가 되어 민준 부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사이 최우진 형사는 이들을 법적으로 얼감할 결정적인 물증을 찾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경찰팀은 화재가 발생했던 새벽 3시경을 전후하여 주택 인근의 모든 차량 블랙박스와 상가 CCTV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성북동 주택가의 보안은 철저했지만 범인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숨기기 위해 이용했을 만한 사각지대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근 상가 건물 뒤편의 주차장 CCTV 기록에서 숨막히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새벽 2시 55분, 즉 화재 발생 불과 5분 전에 강민준과 이수연 부부가 주택 뒷골목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의 화질은 다소 흐릿했지만 두 사람의 인상착에 걸음걸이 그리고 인화성 물질을 담은 듯한 특이한 형태의 짐을 들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범행 현장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물적 증거였습니다. 최 형사는 그들이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확고한 심증을 굳혔습니다. 이 CCTV 기록은 강민준 부부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파멸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증거를 확보한 순간 최우진 형사는 기나긴 수사가 마침내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형사는 확보한 CCTV 영상을 곧장 오숙희 할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영상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돈 때문에 폐륜을 저지르고 스스로 파멸의 증거를 남겼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증거를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영상이 경찰에게 넘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최 형사는 이 증거를 이용하여 민준 부부를 최후의 심리적 궁지로 몰아넣는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가 경찰에 넘기기 전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하며 그들을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할머니에게 다시 접근하는 순간 최 형사가 현장에서 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전을 수락했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전 병원에서처럼 연약하지 않았고 강력한 위협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민준아, 몸이 많이 좋아져서 비담제 주방에 나와 있단다. 와서 어머니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 내가 해줘야 할 이야기가 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단다. 이 물건을 경찰에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보려 한다. 내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기회는 오늘 아침뿐이다. 할머니는 이 통화에서 유언장 변경과 재산사회 환원이라는 말을 일부러 크게 넣어 민준 부부의 탐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 도발적인 말에 민준 부부는 증거 노출을 확신했습니다. 이수연은 광적으로 절규했습니다. 젠장, 그 노파가 우리를 갖고 놀고 있어. 증거를 확보한 거야. CCTV 영상이 분명해. 이대로 경찰에 넘어가면 우리는 연쇄살인의 방화까지 사형이야. 이 노파가 우리를 죽이려 해. 이수연은 강민준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그 증거를 없애야 해.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진 노파도 이번엔 완벽하게 끝장내야 해. 강민준 역시 파멸의 공포에 질려 아내의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넘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재산이고 뭐고 살아남아야 해. 민준 부부는 파멸적인 살인 결심을 굳히고 비담제 주방을 최후의 범행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준비한 정의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우진 형사는 민준 부부가 비담제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방 문 밖에서 현행범 체포를 위한 마지막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강민준 부부가 할머니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단 1분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비담제 주방에서 결판날 운명이었습니다. 최우진 형사는 이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계획된 다음 날 이른 아침 한정식집 비담제가 문을 열기 직전의 고요한 시간, 강민준 부부는 사리를 가득 품고 비담제 주방으로 은밀하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새벽 내내 잠 못 이루고 광기에 시달린 흔적으로 가득했고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여 마치 악귀와 같은 섬뜩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오숙희 할머니는 그들을 궁중 요리를 위해 넓게 설계된 각종 칼과 무거운 조리 도구들이 즐비한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주방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닌 살인을 위한 완벽하고도 위험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주방 문 밖 그림자 속에는 최우진 형사가 권총을 겨누고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할머니의 안전이 위협받는 극도의 순간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 중앙의 스테인리스 식탁 앞에 섰고 민준 부부는 할머니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강민준은 겉으로는 마지막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저한테 보여주신다는 물건이 뭡니까? 주택 화재에 대해 저희가 뭘 해줘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작은 USB 메모리를 식탁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주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준아? 너희 부부가 새벽에 우리 집 뒷골목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란다. CCTV에 찍힌 내 놈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걸 경찰에 넘기기 전에 자수할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다. 내가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증거 노출을 확인한 민준 부부의 얼굴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공포, 그리고 사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준은 이성을 잃고 흥분하며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젠장, 결국 이걸 찾아냈군. 쓸데없는 미련을 부리다가. 어머니, 제가 당신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재산은 어차피 제 것 아닙니까? 왜 저를 배신하려 합니까? 민준이 소리를 지르는 사이 며느리 이수연은 더욱 냉정하고 잔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비닐 장갑을 끼고 조리대에 있던 가장 크고 날카로운 중식도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수연의 눈빛은 과거 연쇄살인을 저지르던 악마의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강민준 역시 주방 구석에 있던 무거운 나무 절구공을 들고 할머니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이수연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재산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높아. 내가 살아서 나갈 곳은 없어.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침묵해. 75세의 노인을 향한 두 악마의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연은 날카로운 중식도를 할머니의 복부를 향해 찔러 넣으려 했고 민주는 할머니의 머리를 노려 절구공을 치켜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몸으로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두 사람의 폭력적인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아들로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할머니의 절규는 허공을 갈랐습니다. 주방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우진 형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강민준이 절구공을 들고
이수연이 식칼을 휘두르는 살해 미수의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 형사는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강력계 형사다. 당장 흉기 버려. 최 형사는 문을 박차고 진입하려 했지만 민준이 이미 문을 안쪽에서 잠가 놓은 상태였습니다. 최 형사가 온몸으로 문을 부수기 위해 발길질하는 급박한 순간 주방 안에서는 70대 노인의 비명이 아닌 두 악마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그것은 살해를 시도하던 강민준 부부의 비명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지체 없이 마지막 힘을 짜내 문을 완전히 박살내고 주방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예상한 것은 쓰러져 있는 할머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과 전율의 반전이었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을 뒤흔들 태권도 협회장 할머니의 전설적인 반격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압도적인 힘이 남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우진 형사가 부서진 주방 문을 넘어 주방 안으로 진입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과 전율의 반전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70대 노인의 무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강민준 부부는 이미 팔이 꺾이고 복부를 움켜쥔 채 완전히 제압당해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휘두르려던 무거운 나무 절구공은 주방 바닥에 나뒹굴었고 며느리 이수연의 손에서 떨어진 날카로운 중식도는 조리대 구석에 처참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격투 과정은 최 형사가 문을 부수고 진입하기 직전 불과 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오숙희 할머니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 부부가 할머니를 향해 마지막 살인 공격을 감행하려던 그 찰나 할머니의 몸에서는 젊은 시절 세계를 제패했던 무술인의 본능이 성강처럼 폭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수연이 찔러 넣으려던 식칼 공격을 종이장처럼 가볍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절구공을 치켜들어 머리를 노리는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정체가 폭발적인 기압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오른발이 섬광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어딜 감히 한국 태권도 협회장에게 손을 대? 할머니의 외침과 함께 그녀의 발은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돌려차기로 강민준의 턱과 명치를 동시에 강타했습니다. 75세 노인의 발차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공중에 떴다가 주방 구석에 쌀가마니 위로 고꾸라져 움직임을 잃었습니다. 이수연은 이 충격적인 광경에 잠시 멈칫했지만 연쇄살인마의 본능으로 다시 식칼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빠르게 180도 회전하며 이수연이 미처 반응할 틈도 없이 강력하고 정교한 뒤우려차기 기술로 그녀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이수연은 창자라도 끊어진 듯 커 하는 소리와 함께 주방 벽에 처박혔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져 고통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고 압도적인 기술로 두 명의 건장한 악당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였습니다. 이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최우진 형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력계 형사로서 수많은 격투 장면을 보아왔지만 어제까지 병상에 누워있던 70대 할머니가 이런 초인적인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이건 대체 태권도 협회장? 이라니요? 제가 알던 할머니가 맞으십니까? 최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수키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배신당한 슬픔을 넘어선 정의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숨겨진 정체를 밝혔습니다. 최 형사님, 이제야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정식집 비담제 사장은 제 30년간의 취미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제 본업은 한국 태권도 협회장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저는 세계 랭킹 1위 태권도 국가대표였습니다. 저의 별명은 붉은 담쟁이였지요. 이 한정식집의 이름도 그때의 제 별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붉은 담쟁이. 이 전설적인 별명을 들은 최우진 형사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술계에서는 은퇴 후 호련히 자취를 감춘 전설로 통하던 그 이름이 바로 자신의 이웃이었고 불길 속에서 구했던 연약한 노인이었다는 사실에 최 형사는 깊은 충격과 함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온화한 외모 뒤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세계 최강의 태권도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준과 이수연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의 슬픔은 사라지고 정의로운 심판자의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이놈들, 너희들이 감히 나의 재산을 탐내고 나를 살해하려고 했느냐? 내가 너를 친아들처럼 키웠건만 결국 너희들의 탐욕과 배신은 너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받아야 할 정의의 일격이다. 최우진 형사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강력계 형사로서의 본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압당에 꼼짝 못하는 강민준과 이수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민준, 이수연,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및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수연 씨, 당신의 과거 연쇄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전설적인 태권도, 영웅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은 악마 부부는 그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전쟁이 아닌 배신에 대한 위대한 영웅의 통쾌한 응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머니의 위장된 취미 생활은 끝났고 이제 그녀의 진정한 영웅적 서사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들의 구속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70대 노인에게 잔혹한 살인을 시도했던 패륜 부부가 사실은 그 노인의 숨겨진 태권도 협회장 정체에 의해 완벽하게 제압당했다는 반전은 국민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태권도 협회장 할머니의 사이다 복수국을 대서특필했고 비담제 주방 격투 사건은 국민들의 묵은 체증을 씻어주는 통쾌한 뉴스였습니다. 최우진 형사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 구현의 스타 형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끈질긴 초기 방화 수사와 오수키 할머니와의 은밀한 공조가 연쇄살인범을 포함한 악당들을 검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수연의 악랄한 과거가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수연이 과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보험 사기 및 연쇄살인 혐의 사건들을 재수사했고 새벽 방화가 그녀의 잔혹한 범죄 공식의 연장선이었음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강민준 역시 아내의 범죄 전력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빚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하고 살인해 가담한 페르나로 단죄되었습니다. 이수연은 잔혹한 연쇄살인마로, 강민주는 그녀의 공범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오수키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도 강철 같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강민준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끊어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단호하게 진술했습니다. 민준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친아들처럼 키웠지만 돈에 대한 탐욕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 정의를 가르치는 태권도 협회장으로서 그들의 죄가 반드시 사법 심판을 통해 엄중히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를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정에서는 강민준 부부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와 이수연의 연쇄살인 전력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이 오수키 할머니의 100억 원대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의 치밀함과 잔혹성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에게 장기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폐륜과 탐욕에 대한 사회적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오수키 할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지켜내고 정의를 직접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 전체의 정의를 바로 세운 국민적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닌 용기와 결단으로 악을 물리친 전설적인 서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배신으로 얼룩졌던 재산의 무게를 어떻게 희망의 가치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가장 숭고하고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의로운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민준 부부의 구속 후 오수키 할머니가 운영했던 비담제는 정의의 성지로 불리며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하고 태권도 협회장 할머니의 사이다, 복수국에 열광한 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비담제는 사건 발생 1년 만에 연간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100억 원이라는 금액은 민준 부부가 탐냈던 탐욕의 크기를 상징하는 동시에 오수키 할머니가 정의를 위해 싸워 지켜낸 승리금과 같았습니다. 식당 앞에는 매일 아침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할머니의 음식을 먹는 것을 정의의 기운을 받는 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수키 할머니는 이 엄청난 금전적 성공과 대중의 찬사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돈이 아들의 탐욕을 불러온 원흉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재산이 자신에게 배신의 아픔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불행의 씨앗이 될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고뇌 끝에 그녀는 이 재산을 가장 숭고하고 의미 있는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이 재산이 더 이상 불행의 씨앗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종결 후 열린 대규모 기자회견에서 오수키 할머니는 전 국민 앞에서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담제 사장으로서의 30년간의 취미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평생 일군 이 재산 그리고 비담제가 1년간 달성한 매출 100억 원 전액을 포함하여 저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고 전 국민은 할머니의 역대급 나눔의 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기부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 돈은 과거 제가 민준이를 거두어 키웠던 순수한 사랑을 되살려 이 세상의 모든 고아와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제가 잘못 키운 아들로 인해 받은 고통을 이 사회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희망의 빛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할머니의 통 큰 결정에 전 국민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오숙희 할머니는 곧바로 한정식집 운영을 마무리하고 정들었던 비담제 한옥 건물을 비담제 태권도 교육재단 본부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한정식의 향이 가득했던 주방은 이제 아이들의 태권도 수련장으로 바뀌었고 은은한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숙희 할머니는 이제 비담제 사장이 아닌 한국 태권도 협회장으로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태권도 교육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태권도 철학을 심어주었습니다. 태권도는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무술을 통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 할머니는 배신으로 인한 고통을 딛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탐욕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탐욕이 부른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정의로운 복수와 숭고한 나눔으로 가장 빛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최우진 형사는 종종 재단 본부가 된 옛 비담제를 찾아 할머니를 응원했고 두 사람은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운 동료로서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오숙희 할머니는 100억 원 기부와 재단 설립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는 영원히 정의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